일단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가 내용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도시의 특성입니다. 도시의 특성. 도시의 특성이 오늘 할 주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도시의 특성. 근데 특성은 그냥 본질적으로 아니라 비교를 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볼 거야. 어디랑 비교를 할까? 콜라. 그렇죠. 촌락과 비교해서. 과 비교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중심지. 중심지 이론에 대해서 가르쳐 드려요. 교과서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시기별 도시. 시기별 어느 도시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발전했는가 또는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도시의 특성. 도시의 특성은 뭐랑 비교한다고요? 콜라. 촌락과 도시를 비교할 겁니다. 촌락과 도시. 도시가 여기 있고요. 촌락 이렇게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7개 정도 비교를 해볼 건데 어려운 거는 전혀 없습니다. 어려운 거는 전혀 없어요. 첫 번째, 인구 밀도. 우리 인구 밀도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7단원 인구를 할 때 배웠습니다. 인구 밀도는 어떻게 결정이 되죠? 면적분의 인구수로 결정이 됩니다. 즉, 면적이 얼마만의 면적 안에서 얼마만큼의 사람이 살고 있느냐로 인구 밀도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 도시가 인구 밀도가 클까요? 촌락이 인구 밀도가 높을까요? 도시가 높아요? 네. 면적은 촌락이 높아, 커, 도시가 커. 면적. 즉, 우리 촌락이라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군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도시는 시 단위를 얘기하죠. 시가 더 클까, 군이 더 클까? 보통 일반적으로 시가 더 크다? 군이 더 크다? 내리시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군 단위가 면적이 더 큽니다. 근데 사람 수는 더 적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시가 인구 밀도가 높다. 여기는 낮다로 되겠죠. 그럼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인구수 개념을 보면 여기는 많고요. 여기는 적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 도시는 토지 이용을 집약적으로 사용합니까? 조방적으로 사용합니까? 그게 뭐예요? 집약적이라는 거는 모아서 알뜰하게 빽빽하게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방적은 듬성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도시는 집약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촌락은요, 조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쉽게 생각을 해봐. 도시에서는 지하 주차장 또는 주차 타워를 볼 수가 있죠. 시골에서는요, 볼 수가 없어. 왜? 그죠. 내가 길을 가다가 차를 세우면 그 순간 그게 뭐야? 그게 곧 주차장이 되니까. 도시에서는 그러면 벌금 내잖아. 하지만 시골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토지 이용이 조방적으로 이용되니까요.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이거를 가르치면 약간 선생님이 뭔가 회의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건물 높이를 한번 볼 겁니다. 건물 높이. 도시가 높나요? 낮나요? 높죠. 시골은요? 낮게 되겠죠. 즉, 근데 이 건물 높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토지 이용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토지 이용과. 그리고 하나 더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뭘 연관을 시키냐 하면 확장 방식을 보셔야 돼요. 확장 방식. 토지 이용을 집약적으로 하니 건물 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 확장 방식이란 거는 어떻게 도시가 물리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느냐, 이거에 대한 개념이야. 즉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커져간다라는 거는 어떤 형태로 커져갈 수 있어? 키가 커져갈 수가 있겠죠. 또 키는 내가 근데 몸이 커질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먹어요. 살이 찌는 거야. 즉 옆으로 늘어나거나 이렇게 늘어나거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만 나는 이제 끝났어. 이론은. 나는 뭐야? 옆으로 늘어가. 그래서 선생님도 많이 커졌어요, 몸이. 그 말은 즉슨 살이 쪘다라는 거. 선생님 말해준 적 있죠? 여기 밑에 뭐가 부어있길래 병원을 갔다고요. 병원을 갔어.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보여주면서 나한테 뭐라 했냐면 매우 건강하다. 이건 뭐다? 살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수직적으로 커져가냐 수평적으로 커져가냐 이 두 가지 확장 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도시는 주로 수직적, 수평적. 좀 더 특징적인 게 뭐야? 수직적이야, 수평적이야? 수직적이죠. 도시는 촌락은요 수평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같이 수평적으로 같이 넣어주는 게 이상적인 방식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처음에 이런 도시가 있었다고 봅시다. A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A라는 도시가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으로 커져서 여기까지 전부 다 개발이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넓어진 걸 우리는 수평적 확장이라고 합니다. 도시는 수평적 확장을 할까 안 할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가장 발달한 도시가 어디죠? 서울이죠. 서울은 과거 이름이 뭐였죠? 한양이었죠. 과거의 한양과 지금의 서울은 같을까? 완전히 사이즈가 다릅니다. 과거의 한양은 여러분들 한강 북쪽 현재 종로 인근만 한양이었어. 지금은요 한강 남쪽까지도 우리는 서울이 되었죠. 서울은 점점 수평적 확장을 해 나갔습니다. 수평적 확장을 다 됐고요. 행정구역적으로 다 됐고요. 그 다음 뭐래? 수익적도 같이 가는 거야. 여러분들 아침에 오늘 5.18 영상 봤죠? 네. 여러분들 아침에 본 영상이 1980년 금남로 영상이었단 말이야. 5.18 관련 영상. 건물 높이가 어떻습니까? 맞아요. 맞았어요? 야, 80년대면 지금부터 40년도 더 오래된 일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높은 건물들이 있죠. 즉 중심지에서는 수직적으로 같이 발달합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 신창동 논밭이었어요. 수안지구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저기는 논밭이고요. 자동차 매매단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 완전히 건물이 확장됐고 커졌죠. 발달됐죠. 즉 광주도 수평적 확장과 수직적 확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즉 도시의 확장 방식은 수직적, 수평적 둘 다 하지만 좀 더 특징적인 게 뭐냐? 여기에 비해서 좀 더 특징적인 게 수직적이다. 수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하로 파죠. 건물 위로 올리죠. 이게 수직적 확장 방식이야. 즉 한정된 땅에서 조금 더 많은 면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이 수직적 확장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지하 주차장 몇 층까지 팝니까? 많이 파는데 5층까지도 파죠. 5층까지도 파고요. 건물 몇 층까지 짓습니까? 아파트 요새 20층은 선생님 어렸을 때도 20층짜리 있었어요. 지금 40층, 50층 이렇게까지도 짓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수직적 확장 방식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세 번째 보시면 여섯 번째 보시면 이제 발달 산업.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도시의 산업 구조, 즉 몇 차 산업이 종사하고 있느냐 이거야. 우리 산업은 몇 개로 나눴죠? 산업 구분할 때? 내가 제발 산업혁명과 산업구분과 이 두 개를 헷갈리지 말라고 저번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산업구조는요 총 3개입니다. 1차, 2차, 3차 산업이고요. 산업혁명은 총 몇 번? 4번.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야. 1차 산업혁명은 뭐야? 전기기관. 2차가? 전기화학 같은 거. 3차가? 인터넷. 4차가? AI. 1차 산업은요? 농업. 2차 산업은요? 3차 산업은요? 서비스업 같은 거. 4차 산업은요? 없어요. 근데 6차는 또 말장난으로 있다고 그랬죠. 1차, 2차, 3차가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게
6차 산업이라고. 그래서 농촌 같은 데서 한다라고 저번에 간단히 이야기 드렸고요. 뭐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에서는 주로 몇 차 산업에서 종사할까? 3차. 그지? 3차랑 2차. 2차. 2, 3차는 보통 같이 가죠. 여러분들 부모님 직업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부모님이 무슨 일로 여러분들을 부양하고 있는지. 농사짓는 비율은 매우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와 3차 산업이 종사하고 있고요. 촌락은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무슨 일 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무슨 일? 농사 짓잖아. 농사. 그래서 1차 산업이 우세하다. 선생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편의점 하시는데요. 물론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도 있어요. 그 비율이 더 낮다라는 거야. 즉 도시와 촌락의 상대적인 비교라는 거죠. 오케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돼. 중심지 수. 중심지 수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먼저 뭐부터 알아봐야 되니? 중심지가 무엇인가부터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스무스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중심지 이론입니다. 교과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먼저 보시면 중심지란 이게 먼저 의문이 들어야겠죠. 중심지가 무엇인가? 중심지가 뭐야? 시내. 시내, 즉 지라는 건 땅이라는 걸 알겠죠. 즉 중심성을 갖는 것을 우리는 중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재화 또는 서비스를 배우지에 제공하는 것. 재화 또는 서비스를 배우지에 제공하는 곳을 우리는 중심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모르는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재화, 서비스, 그다음에 배우지. 이 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일단 중심지라는 것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배우지에다가 제공한대. 즉 재화가 뭔지 서비스가 뭔지를 알면 그것을 제공받는 곳이 배우지구나 라고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재화라는 게 뭘까? 돈보다 물건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상품의 가치가 있는, 즉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서비스는요, 무형의 것이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하고 있어? 서비스 제공하고 있잖아. 무슨 서비스? 교육 서비스. 그 중에서도 사회 교육 서비스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난 뭐야? 중심지. 여러분들은 뭐야? 배우지. 하지만 곳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아니라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심지는 어디야? 학교, 지능중학교. 지능중학교. 그러면 지역은 어디야? 배우지는 신창동. 중심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심지. 광주 지능중학교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고요. 이 서비스를 받는 배우지는 신창동이 되겠죠. 오케이? 이해돼요? 그리고 우리는 야구부가 있기 때문에 배우 지역이 훨씬 더 넓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거의 다 신창동에 거주하지만 야구부는 훨씬 더 멀리도 거주하니까. 광주에서 야구하는 중학교가 총 4개입니다. 그럼 광주에서 야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는 몇 개? 중심지는 몇 개? 4개. 고등학교는 총 3개입니다. 그럼 토탈 총 몇 개? 7개. 그럼 그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배우 지역은 어디? 광주 광역시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지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내 꿈이 CEO다. 꿈이 CEO? 꿈이 CEO? CEO 시켜드릴게요. 꿈이 이제부터 CEO야. 무슨 CEO가 되고 싶어? CEO. CEO 사장님을 됐습니다. 어디에다가? 중심지. 신창동에다가 CEO 신창점 CEO가 됐습니다. 한 달 월세 얼마? 200. 월세 200.
그 다음에 직원 급여. 월급 얼마씩 주고 쓸 겁니까? 1,700원. 1,700원이요? 한 달에 200만 원 칩시다. 뭐 일본 세금이나 이런 것들 다 떼고 내 인건비 빼고라도 한 달에 얼마 이상은 벌어야 그죠? 400만 원은 있어야 이 CU 신창점의 사장님은 이곳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지.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 최소 요구치라고 부릅니다. 즉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이것을 우리는 최소 요구치라고 불러요. 즉 한 달에 CU 신창점에서 400만 원 이상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 CU 신창점은 망해, 사라진단 말이야. 여러분들 어제 선생님 길을 가다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저희 보건대학교 앞에 마트가 하나 새로 생겼었어요. 수호마트라고. 그래서 크게 플랜카드도 걸어놨었습니다. 고객 이벤트 해가지고 1등이 되면 차를 준다고. 근데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망했어. 근데 잘 생각해봐. 그곳의 최소 요구치는 꽤 높았을 겁니다. 왜냐? 엄청 컸거든요, 매장이. 거기에다가 직원들도 꽤 많이 있었어. 근데 물건을 사러 가면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 최소 요구치는 높은데 이 최소 요구치를 충족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중심지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 요구치와 다른 개념으로 뭐냐면 재화의 도달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 중심지에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는 재화의 도달범위라고 해요. 우리 중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서비스, 교육 서비스의 재화의 도달 범위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학생 구성원 중에서 가장 멀리 살고 있는 친구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CU 신창점의 재화의 도달 범위는 어디야? 대략적으로 신창동이 되겠죠. 이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으면, 즉 최소 요구치보다 커지게 되면 중심지는 유지될 수가 있어 없어? 넓을수록 봐봐. 최소 요구치가 이만큼이라고 합시다.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가 저것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지. 커야 이 중심지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것보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즉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좀 폐업을 했던 마트는 저 최소 요구치에 비해 재화의 도달 범위가 적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도시에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넓을까 좁을까? 넓은데 더 좁아도 충분히 유지가 됩니다. 왜?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심하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심지 유지 조건이 뭐냐 하면 최소 요구치가 A라고 칩시다. 재화의 도달 범위 B라고 하면 A가 B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작거나 같아야 중심지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걸로 갑시다. 도시에서는 중심지 수가 많을까 적을까? 왜 많을까?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최소 요구치를 더 쉽게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심지가 훨씬 더 많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야. 즉 그래서 중심지 수는 많다. 여기는 적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주 같은 도시 안에서는 편의점 쉽게 볼 수가 있죠. 봐봐, 카페 같은 것도 중심지잖아. 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료라는 재화를 제공하는 또는 공간이라는 걸 제공하는 중심지야. 그 중심지가 우리 학교 앞에 이 골목길에 몇 개나 되는 줄 알아요? 5개가 넘어요.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러면 신창동 사람들은 다 커피만 먹고 사나? 아니라는 거지. 이 좁은 지역 안에서도 충분히 그만큼의 최소 요구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존재한다는 거지. 시골에서 카페,
저렇게 5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 다음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 망한다라는 거야. 편의점 옆에다 또 편의점 차려. 뭐 하자는 거야? 싸우자. 같이 망하는 거야. 그래서 같이 붙으면 어떻게 돼? 가격 경쟁 막 하지. 그러다가 한 군데 망하면 어떻게 돼 이제? 가격 경쟁은 끝이 났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최소 요구치 충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중심지 이론까지 이야기 나눴고요. 세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 도시 또는 시기별 발달 도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고대가 있고요. 두 번째로 중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근대, 네 번째로 현대. 고대의 도시, 중세의 도시, 근대의 도시, 현대의 도시 이렇게 나눠져 있어. 즉 시기별로 중요했던, 발달하기 중요했던 또는 발전에 영향을 미쳤던 요소들이 각기 다르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고대에는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했을까? 기후, 지형, 다 중요하죠. 어떤 것이 발달한 지역의 도시가 발달했을까? 방금 지형, 기후 이건 하부 항목이죠. 근본적으로 이게 좋은 곳이 그렇죠. 농업이 발달한 지역. 고대에는 농업이 발달한 지역의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약 3,500년 정도 전에 발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야 지역, 강 주변 이런 데 고대 도시들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중세에는요. 자, 봐봐. 농업이 발달을 하고요.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도 다른 일을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돼가면 어떤 것이 발달한다 했죠?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죠. 내가 이 물건을 만드는데 장인이야. 내가 이 분필 홀더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이제 뭐 하고 싶어? 팔고 싶잖아.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물건이 교류가 되는 지역에서 발달했겠죠. 그래서 상업이 발달한 거에서 중세 도시들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들에서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대에 왔습니다. 이제 근대에 왔어. 뭐가 발달해?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어. 산업혁명에 꼭 필요한 것들, 재료들이 있죠. 화석연료. 초반에는 뭐가 필요했죠? 석탄과 석유는 조금 더 있어야죠. 석탄과 우리 강력한 걸 만들고 싶어.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자동차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됩니까? 자동차 나무로 만들면 됩니까? 뭐가 필요해? 철광석, 즉 철이 필요해. 즉 석탄과 철광석, 즉 공업이 발달한 지역의 도시가 발달하는데 철광석과 석탄이 많이 있는 곳에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일 우리가 체육대회 하잖아. 체육대회 하면 이제 남학생들 이제 막 반티 막 입고 올 거야. 그럼 보면 축구복도 많이 맞췄더라고.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니 뭐니 맞췄어. 근데 여러분들 그 축구 유니폼에 나오는 도시들, 그 팀은 다 도시를 기반으로 잡고 있는데 맨체스터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다 공업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산업혁명 당시에 발달했던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현대는 뭐가 중요할까? 서비스업도 중요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금융업이라든지 또는 정보가 발달한 곳, 정보산업이 발달한 곳들이 우리 현대 도시들로 이제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뭐라 부르냐? 이것들이 정점을 찍고 있어요. 뭐 금융업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정치적 또 정보의 정점으로 찍고 있는 도시들을 뭐라 부르냐? 우리는 세계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쉽게 이야기 드리면 전라도 지역의 전라권역의 중심지는 어디니? 최고 우두머리 광주광역시가 되겠죠. 경상권의 가장 중심성을 띠고 있는 데는 어디야? 부산. 경상권이면 부산이죠. 충청권은요? 대전.
그러면 경기권에서는요? 서울이죠. 그러면 남한 내부에서 가장 중심지는 가진 데 어디야? 서울. 그렇지? 중심지들의 중심지는 어디야? 서울. 서울이지. 그러면 전 세계를 기준으로 많은 도시들이 있겠죠? 그 많은 도시들의 요거 파리. 여러분들 미국 나오시면 안 되죠. 국가랑 도시랑 구분할 줄 아시죠? 근데 미국은 도시가 아니죠? 미국은 국가죠? 미국이란 말을 하시면 안 되죠. 도시를 이야기하셔야죠. 즉 전 세계 지역의 요거 우두머리 중심지 중에 중심지 스타들의 스타 그걸 뭐라 부른다? 세계 도시라고 부른다. 그래서 어떤 도시들이 있냐? 뉴욕, 런던, 뭐 도쿄, 파리, 서울. 서울 빠져 있어. 서울은 빠져 있어. 이런 것들이 넘버원 탑 클래스 세계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그 아래 후순위의 도시들의 서울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구조로 구성이 되게 돼요. 가장 위에 있는 최정점에 있는 도시들 넘버원, 그 아래에 있는 도시들, 그 아래에 있는 도시들 해서 이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중심성에 따라서 구성이 되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의 중심지들의 중심지, 스타들의 스타, 도시 중에서도 도시, 그걸 우리 뭐라 부른다? 세계 도시라고 부른다. 이제 세계 도시에 대해서 약간 궁금하죠? 전혀 안 궁금합니까? 안 궁금해도 나는 다음 시간에 세계 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수업 끝!